박성재가 결국 이성을 잃고 대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리혁의 조서 마지막 장을 넘기자마자 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처음 대면을 앞둔 박성재 전 장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짧은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내용과 실행계획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지시 문건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이 전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부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부부와 사실상 정치 공동체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 측 변호인들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살자는 전법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야 어찌됐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전술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거에 김건희 씨와 나눴던 여러 가지 텔레그램을 포함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현출돼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김안빵 씨 등으로 안빵.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조은석 특검이 무슨 이유인지 거기까지만 하고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기자들에게 박성재를 중심에 놓고 그림판을 다시 그리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새롭게 나올 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2차 특검에서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박성재가 뭘 적극 만류했어요? 이 사람이 그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내란의 된다고. 합법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적극 만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잘 납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저는 이제 박성재 씨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진짜 억울하지. 박성재도 바뀌었는데 내가 왜 구속됐냐. 솔직히 이거는 법원의 형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쵸. 네, 법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상민을 풀어주든가 박성재를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형평으로 보면 예. 박성재를 구속시킨 게 맞죠 지금. 자, 이진관 판사예요. 네. 네, 이진관 판사. 걸렸습니다. 네. 네, 이제 제대로 된 판사한테 걸렸고. 네. 그 박성재 씨는 지난번에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정재 판사인가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 이 재판이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이번에 바로 잡아줘야 되고. 대진관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대진관. 대진관? 네. 이진관이 아니라 대진관이다. 대진관. 아, 강남 대법원장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예.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의 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폰이 털리니까 약간 포지션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털리기 전에는 네. 무조건 아니 나는 위법성 인식도 하지 못했고 아니 그 전에 뭐였는데 법무장관이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출입관리소 내 관할이야. 예. 나는 이게 계엄인지도 몰랐고 계엄이 위법인지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북한 소행으로 뭔가 뭐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했겠지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국무위원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아니,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고 이 사람 평생 법으로 먹고 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몰랐다?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제는 그래도 뭐 별말을 안 한 거고 어제는 이제 변호인 중심으로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그런지 이제 감이 온 거죠. 예. 아 이러다 법정 구속되는구나. 아, 스물스물 감 이진감까지 안 이러다가 안 봐주니까. 예. 예. 이 형량 문제도 형량 문제인데 저는 법정 구속 된다고 봐요. 아, 예. 박성재는 법정 구속된다. 네, 된다고 예. 봐요. 지금까지 봐왔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파렴치하게 네. 가장 윤석열을 제한 김용현급의 악질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김용현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그죠. 이 사람이 김용현은 예. 윤석열의 오른팔 수족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당탕탕 거기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쳐도 네. 잘못했지만 네. 박성재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과천청사에 그 법무부 간부들 모았죠. 모아가지고 11시 오픈에 계엄됐으니까 들어와라 해서 그 회의했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때 이제 유역감찰관이 사표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승질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너는 계엄에 동참하지 않냐? 그렇죠. 너는 우리가 이게 작업 다 해놨는데 예. 너 진짜 자신 있어?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야 다른 장관들 다 밑에 애들 실국장들 들어가는데 네가 빠지면 내가 가오가 어떻게 되냐? 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협박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이 충격을 받은 류혁 감찰관이 당시 있었던 일을 여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류혁 감찰관을 증인 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이 박성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냐. 근데 그 전과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사실 이걸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예, 그때 한번 반기를 드는 유역 감찰관은 지금 뭐 어떻게 잘 산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편하게 두 발 네. 뻗고 잘 자고 있고 이제 박성재 씨는 곧 가셔야겠죠.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뭔가 미진한 내란 특검 차원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일부분은 또 이제 내란 전담부로 가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영장 전담 법관의 남세진 이정재 두 분이 임시 영장 전담 법관으로 보임이 됐네요. 이게 이제 2월 중순인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시니까. 임시니까 예. 그때까지만 하고 예. 그다음에는 내란 전담부로 싹 다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예. 뭐 자라보고 논란 가지고 서투고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이데 커트가 하는 짓이 예. 어제 이제 이 기사 처음 나오고 나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예. 예. 수원 브라더스인데? 예, 임시라는 단어를 안 보이는 거야. 왜? 조이대가 인사하면. 그렇지. 예. 예. 조이대 대법원장 분명히 이렇게 할 예. 거다. 아니, 물론 남세진 판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수원 브라더스. 예, 아니지만 이 지금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전담부가 해왔던 판결들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게 과연 내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 네. 이런 물음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이대 이제 2월이 이제 법원 인사잖아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네. 말을 놓는지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대법원장을 사실은 계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 그 계엄 새벽에 예. 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뭐 우리는 이게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 바로 다음 날 무조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건 불법 계엄이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판정리가 초장에 확실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속 취소라는 황당한 결정을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원포인트 윤석열만 해당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그렇죠. 했던 그런 어떤 판결도 나오진 않았겠죠.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역사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굉장히 명언인데 저는 지금 상황도 결국에는 국민과 여론이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논평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길을 못 가고 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측에서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끊임없이 위헌성 주정을 해왔는데 결국 헌법소원하기로 했네요. 네. 네. 아니 뭐 얘기는 된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수정안 통과했어도 네. 뭐 어떻게든 이거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 YS가 말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네, 무조건 2월 19일 날 예. 판결 내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언제까지 내란 합니까? 그래서 2차 특검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내란이나 뭐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봉권 띠지. 그 다음에 이 쿠팡 특검 뭐 한 겁니까? 뭐 아무 존재감도 없이 그냥 있다가 바로 또 기간 연장을 어제 했어요. 30일. 근데 이제 제가 서초동 취재해 보니까 그 특별 검사 굉장히 좀 실력이 좀 출중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그래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 특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수사 의지다.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때 상황 변경이 생기는 건데 지금 관봉권하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쿠팡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문진석 검사를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상황을 넘겼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상설특검은 사실 지금 뭐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끝나고 나서 2차 특검 다시 이제 종합특검 들어오고 보니까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검사들의 정관예우. 저는 그게 외피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네. 또는 퇴직금 문제, 미지급 문제 이렇게 이제 쓰여 있지만 사실상 로펌하고 기업의 대관팀 그게 다 둘 다 정관이었잖아요. 네. 정관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의 핵심을 근데 이게 밝혀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게 또 검찰을 향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상설특검도 유무형의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상설특검인데 이것도 기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아무 무슨 조용히 있다가 30일 그냥 연장을 또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장을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산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수사 성과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관련해서 문진석 검사가 제기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정말로 천연덕스럽게 공수사실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저는 진짜 놀랄 노자예요.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선 검사로 출발을 해서 법무부의 직원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평생.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철면피로 나는 몰랐다. 일단 윤 끊어내기로 나온 거잖아요. 일단 변호인부터 해가지고 네, 쭉. 네.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제일 저는 황당했던 게 류희혁 감찰관 관련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류희혁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냐. 특검이 이상하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번 재판에서 이진권 판사가 상당히 그 좀 제대로 된 재판을 할 게 예상이 되니까 벌써부터 트릭을 쓰려고 작전을 짜고 들어오네. 이제 이게 보이니까 상당히 파렴치하다. 그래서 네. 저는 동시에 이 재판도 중요하지만 2차 특검에서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림과 퍼즐을 확실하게 맞춰내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박성재 측에서 유혁 그 전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거절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박성재 입장에서 오히려 딱 박성재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그리고 있는 게 하나잖아요. 몰랐다. 이거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못 말렸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입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 그 말이 맞다면 류혁 감사위원장 왜 나가냐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법조인적 관점에서는 네. 이게 너무 달콤해. 박성재의 이 대응이 박성재의 대응이 왜 달콤하냐면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을 적법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저히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지. 내가 뭐 장기적 계엄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었다.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이런 말이 정상적이고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론 방향이 그 말이 맞다. 그때 당시에 내가 국무위원이었는데 국가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막 탄핵하고 나도 탄핵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 각하께서 아주 잠깐 계엄을 하신 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네. 불법 계엄이 아니다. 그 따라서 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변호인들이 또 법률 전문가들이지만 지금 피고인도 최고 법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저 방향으로 갔을 때 윤석열은 사형 선고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을 타고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나는 말렸다. 지금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했는데 어떡하나? 윤석열이 아니 국무위원 중에 한 놈이 나를 말린 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까지 증인 채택에 대해서 나온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나중에요 법 증인 신문할 때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아니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오후 7시 41분에 윤석열이 전화를 걸었는데 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보다 빠른 8시 16분에 도착해서 앉아 있었던 모범생입니다. 이겁니다. 예. 너무 검사답죠. 이런 분들 열심히 해주셔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네, 뭐가 됐든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작위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선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당신이 내란을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야 됐다.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죄. 저는 이게 고스란히 누굽니까? 이 박성재 피고인에게도 적용될 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말렸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안해동한 증거가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거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검에서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만간 법정 구속이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과 글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묵음 상태에서 몸짓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럼요. 그 대접견실에서 찍은 계엄 국무회의 직후에 찍었던 여러 가지 행동 거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상목이나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선포 회의를 한 이후에 각각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는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조태열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과 함께 유일하게 윤석열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쵸. 그 계엄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의자 등받이에 기대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데 박성재는 자기 문건을 받은 문건 있잖아요. 완벽하게 펼쳐 읽어본 다음에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집어넣고.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이 행동을 송미령이 옆자리에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반대한 사람과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의 행태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송미령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나와서 그리고 진술 좀 하셔야겠네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말리려고 해서 아니 못 말려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류혁 감찰관님처럼 네.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못 막았으니까 소극적으로 동조를 했다는 거는 법에서는 그냥 동조예요. 그거는. 네. 소극적 동조건 뭐건 간에 그 사람의 내적 심정이 뭐가 중요하다. 이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인 거고 안 죽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거고 법의 관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우리 행안부 네, 이상민. 이상민도 그렇고 아니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소극적 동조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률 용어는 그냥 동조고요. 네. 부작위에 의한 거건 자기에 의한 네. 거.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판결문은 그냥 하나의 판결문을 그대로 복부대 가서 붙이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일의 행적을 보면 법무부 회의했었죠. 그다음에 검찰의 그 선관위 파견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지시한 정황 있죠. 게다가 또 하나 나온 거에 뭐냐면 그 교도소 실제로 수용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3,000명 수용 가능하다라는 보고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사람이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또는 협조한 정황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더 황당한 거다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양복 주머니에 넣는 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남성이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법정 갈 때는 양복 입으시잖아요. 그럼요. 통상적으로 문건 같은 것들을 전 잘 안 입어서 그런데 고이 접어가지고 원래 상의 안주머니에 잘 넣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요? 예.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뭐 나름 소중한 문서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다 넣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민도 그랬고 박성재도 그랬고 그 CCTV에 자주 찍힌 모습이 예. 양복 상의 그쵸. 안주머니에 예, 이제 집어넣고. 문건 넣고 이런 모습들인 건데 뒷주머니에 꽂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접을 때 각자 접는 방식이 다른데 4등분한 크기로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이제 계엄 국미를 하는 순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순간에는 반으로 이제 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메모를 적는 했어. 모습까지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국무위원들한테 보면은 그런 지시 문건들이 있었던 거고 네. 자기가 떳떳하다면 뭘 받았는지 그날 회의에서 윤석열이 한 얘기는 뭐든 간에 자기 생각이든 간에 뭘 적었는지를 떳떳하게 법정에서 현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사실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설사 현출을 했다 한들 전화해가지고 3,000명 물어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설사 아니 나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써놓고 예를 들어서
3,000명을 가둬놓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썼다 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의 의도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윤석열의 계엄행위를 가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네. 뭐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이미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피해가 적건 만큼 내란 행위 자체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박성재가 3,000명 이렇게 하는 순간 윤석열의 내란에 관한 또 변론 방향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이제 이해찬 총리 빈소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거기 현장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오시고 그랬군요. 네. 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동안 잘 못 뵀던 어른들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뵀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문 후유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도 그렇고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또 한겨레 신문도 그죠?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네. 네. 그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분들이 고문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찬 총리도 지금 연세가 상당히 젊으신 네. 편인 거예요. 맞아요. 요즘으로 네. 100세 시대에. 년생이세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73인데 지금 벌써 세상 뜰 연세는 아닌데 이 고문이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란 속의 윤석열은 3,000명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그 국군 문건을 보면 고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이스라엘 모사드 기술까지 이제 인수 받아가지고 거기다 약물까지 투여해가지고 무슨 그런 작전을 짰던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전술을 그러네요. 써가지고 네. 영혼을 완전히 그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근데 그 고문을 어디까지 하려고 했었던 건가? 거기에 예를 들면 국군 그 의무대가 실제로 같이 뭐 결합해가지고 뭘 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국가폭력 범죄가 될 뻔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의 관점에서 의사 관점에서 하나 수정할게요. 네. 변호사님 그걸 의사기도 하세요? 네, 의사하고 변호사예요. 비싼 분입니다, 지금. 그거를 네. 이제 사람들이 천재래. 언론 같은 데서 자백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들 이제 자백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자백죄가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데도의 발언을 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아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항구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자백죄인데 이때 아미탈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거의 안 쓰는데 아미탈이라는 약을 쓰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송에 나왔던 바비추레이트 계통의 약들은 너가 북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 거야 맞지?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인식. 아, 동화돼가지고. 그 약을 쓰면 쓰는 것 자체가 틀려요. 자백죄는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말을 안 했을 때 쓰는 게 자백죄고. 예. 근데 이 사람이 마치 북한에 갔다 온 것처럼 착오하고 자백 유도네 그럼. 그 유도보다는 그러니까 거짓말 어떻게 허위 보면 진술하게. 허위 진술하게 한 이야기. 사용자가 머릿속에 넣어준 대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 더 거예요? 무섭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그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선고조차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에 헤매고 대해서, 다니는 것 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오늘 기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내란 청산이 안 됐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답답하다 할 때냐? 답답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그 민심을 우리 정치권이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박성재 같은 법기술자 하나도 제대로 그 구속도 못 시키고 네. 뭐 이상민이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진관 판사가 잘 재판을 하시겠지만 네. 역시 2차 특검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 신문의 전 대표이던 송건호 송건호 전 선생님. 대표 선생님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다시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부가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한덕수에게 죄를 물을 때 이제 부자하기 쉽게 얘기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죠. 책임을 물었는데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것도 있잖아요. 일부 네.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덕수에 대한 평가할 때 부작위라고 평가를 한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박성재는 나 말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뭘 말렸냐는 그러니까 거죠. 하지만 한덕수도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윤석열 뭘 말렸다. 그러면 재판부가 보는 자기 의무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야 된다고. 아. 뛰쳐나갔어야 총리직을 됐다. 던지든지 네. 나 국무회의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제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저 전역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떤 행위를 했다 한들 그게 내란 동조 행위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성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헛소리긴 한데 어떻게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소리예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증인신문을 시작하는데요. 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실 분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내란복판에 모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법정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예, 월요일 10시입니다. 월요일 10시. 예.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냥 그날 네. 있었던 일 그냥 쭉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니까 예. 뭐 특별하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쭉 한번 뭐 돌이켜보는 거 말고는 특별한 준비는 할 생각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당일의 그 상황을. 네네. 예, 저희가 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지난번에 한번 듣긴 했습니다만 예. 또다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정에서 벌어질 풍광을 미리 한번 네, 걱정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12월 3일 저녁에 연락을 받으신 거죠.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저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고 네. 한 10시 4분 좀 넘어가지고 애가 깨워가지고 네.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계엄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개헌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호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국장 단톡방이 네.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실국장들 전부 다 장관 회의실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로 가서 도착 계엄 시- 이후에 예, 도착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제가 도착한 시간은 한 11시 45분에서 50분. 11시 45분에서 50분. 제가 좀 늦게 도착했고, 네. 제가 차관이랑 같이 도착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예. 회의 예.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두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까? 그 자리가 평소에 그 장관 회의실에 실국장하고 음. 그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 몇 사람이 앉게 돼 있어가지고 네. 총 한 12자리 정도였는데 그날은 서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 있기까지 했으니까 예,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다 오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검찰국장만 출장 중이어가지고 예. 검찰과장이 대신 참석했고 예. 모든 실국장들이 다 있었고 예. 저랑 그 차관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거는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모이신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뭐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적인 예. 요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최소한 근데 그 대통령의 포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 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이 없었다는 거는 어렴풋이나마 다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네.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아니 그날 회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아닌데 이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런 분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도 나름대로 증거 동의를 해놓고 채택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왜 할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조사를 받으면서 네.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야지 제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많은 분량 저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제가 어쨌든 모셨던 분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의 개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그 이후에 간부들도 여러 명 조사받고 뭐 난리도 아니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께서 그때 당시에 그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딱 단호하게 행동을 하고 예. 와가지고도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폭탄을 끌고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폭탄을 법무부 안으로 들고 와서 법무부 안으로 들고 온 거다 던져버려. 좀 어떤 면에서는 저로서는 좀 서운함도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을 좀 상당히 상대하게 써놨던 것 같은데. 네. 몇 장 정도 쓰셨어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썼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이건 뭐 나중에 그 조서는 뭐 변호인 측이랑 뭐 그 피고인 본인이 보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 때문에 그런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네. 좀 그 판사들이 보는 각도 이분이
이분이 인식을 이게 위법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네.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고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이 비상계엄이 법률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할 인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건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징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 사태에 있어서 신병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하느냐, 그게 옳으냐 아니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는 예. 애써 선회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요. 예. 사실 그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그 한독수 공판을 예, 보여준 예. 모습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 영장 기각 논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위법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사실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본인이 질문해가지고 그런 의문점을 해소했어야 되지 않았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저는 법대 출신이 아니지만 네.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비상계엄은 정말 과거에 너무 남용되어 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 아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비상 상황에서만 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없죠. 평온한 밥을 느닷없이 비상계엄 하여간 도대체 왜 이 내란숙의 윤석열 비상계엄을 했는가 아직도 사실 저는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슨 예산안 때문에 그렇다 야당이 계속 무슨 자꾸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그렇다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한다?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예.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농담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그 윤석열 네. 내란숙의 그 양반이 얘기했던 그 계엄의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할 예. 때마다 예. 경고성 계엄 거짓말 이게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면 다 제가 거짓말로 보기에는 나올 본인 거다. 스스로도 아마 그걸 갖다가 예. 본인이 진짜 진심으로 생각할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내란의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대통령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위법한 거고 이런 걸 자기 선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내지 동조 또는 적극 가담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예. 충분해 보입니다. 우선 예. 용산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기조실장에게 이 실국장들 다 집합시키라고 네. 그런 지시를 한 것도 예. 그렇죠.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저는 변호인들 말처럼 들어가가지고 개헌 관련 회의냐고 묻고 전 이거 싫다고 네, 나오고 나중에 사직서 쓰고 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이 싶어서 다시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나온 거. 그게 전부라고 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사직서를 쓰고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성재 장관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예. 예. 그리고 제가 뭔가 바깥에 나가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고 들어갔을 때도 업무 관련 질의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업무 관련 지시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업무는 계엄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증인으로도 채택된 게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인데 네. 제가 2번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2번 들어갔을 때 이 선호 순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서도 그렇고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선호 순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출입국본부장과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가 교정본부장이고 두 번째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 교정본부장을 통해서 3,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지 수용 여력을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출입국본부장을 통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체포명단, 체포명단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입국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는 거죠. 대기시키고 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전혀 없었던 일로 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실 저도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상황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본인이 이렇게 계엄의 위법성을 나중에 알았다는 둥 본인은 동조한 게 아니라는 둥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결국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 정황, 행동 그리고 언행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말이라던가 행동을 놓고 보면 계엄 선포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언어, 행동 이런 네. 거는 단 한 명도 목격한 후배들이나 네. 한 그 과장들, 하급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네. 이후에 벌어진 모든 업무 지시라든가 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계엄에 대해서 명징한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시니까 따르지 마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없었다.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그 예. 이후에 후배들한테 그렇습니다. 후배 중에 하나, 과장 중에 하나가 뭐 친위 쿠데타는 내란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장을 그 회의 장소에서 내쫓았다든가 뭐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다시 탄핵 심판 끝나고 나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배상업 본부장과 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한번 크게 트러블이 있고 배상업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다던가 그 이후에 그 뭐 수사팀이라든가 인사 후속 조치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무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라던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그 다음에 또 이 김건희 무마시켰던 수사팀에 대해서 아주 좀 비정상적으로 퇴임하는 당일날 사직서를 수리하고 나간 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과 부합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얘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분명히 그 점을 지적을 할 겁니다. 네. 단 하나도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언론 뉴스를 뭐 안 챙겨봐서 그렇다?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하나하나 제가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말들이 이 계엄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지금 그 뉴스를 꼼꼼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계엄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사법부는 이런 이 여러 범죄의 증주하나 혐의들을 갖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일까? 사실 그게 의문점입니다. 네. 예, 네.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안빵님으로 네네. 예, 김안빵님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안빵님하고 함께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문자, 뭐 네.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조은석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던 거 아닌가. 뭐 기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는 공수처팀에서 네. 했고요. 예. 그냥 일부러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 고대 법대 뭐 이 동문이라는 관계도 있고. 고대 법대 동문이요. 예. 그 조은석 특검하고 예,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공수처팀 그리고 또 민간에서 들어온 네. 그 변호사로 이루어진 특별수사관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나온 검사. 예. 그러니까 좀 검찰팀을 배제한 가운데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조은석 특검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인한테 꼭 좋은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본인한테 이게 박성재 장관이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뭐 헌법재판관들 분들 중에는 이런 게 진작에 나왔더라면 네. 뭐 탄핵 당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보면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박성재 장관한테 좋은 운으로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판 전략으로 대단히 좋은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전략을 쓴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워낙 그 법정형도 높고 네.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게 뭐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23년 선고된 거 네.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로 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대역 죄인에 가까운 네. 그런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 사건 때 이 선고된 내용이라던가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네. 그런 변명으로 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극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구속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네.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법정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네. 네. 예, 불가피한 상황이고 사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판결문을 가만히 보시면 네.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위해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나열이 되어 있지만 네. 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그런 그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 때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사실은 그 국무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법무참모라고 할 수 있는 박성재 장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지난번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본인들 그 재판에도 이게 정말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괴로워했을 겁니다. 괴로워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저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라는 것은 비상계엄 내용 실행계획 전혀 몰랐고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었고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한 얘기라고는 매뉴얼 없다. 뭐 이런 답변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라. 요런 정도만 지시를 했었다. 그밖에 일체의 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수많은 증거가 나지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뭐 다 반박할 만한 반박할 만한 그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참석했던 그 간부회의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분명히 가가지고 말씀드린 게 그냥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저는 이런 지시라면 전혀 따를 생각이 없고 명령도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제가 이걸 따르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있지만 네. 행간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정령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당연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네. 사직서 제출하고 쓰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한 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바깥에 직원들하고 일일이 제가 악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관련 회의를. 예, 진지하게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만 계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문제의식이 있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봐야지 지금 당신만 사표 쓰고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네 길을 가려면 네 길 가라 그래. 네 길 가는 거 막지 않을 테니 넌 가라. 뭐 어차피 제가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너는 네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런 모습이 느껴졌지. 예. 제가 느낀 건 그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 너는 네 길 가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 사표 쓰던 말든 말리지 그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저는 사실은 예. 박성재 장관이 저 후배들한테 버럭버럭 한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후배들이 일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나오신다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예. 그런가 싶었는데 예. 그날 어떻게 보면 박성재의 진정한 버럭을 그날 보신 거군요. 그 대학교 동창 분께서 예. 너한테는 안 그러냐 그러실래? 저한테 감찰관이라서 저한테 안 그러신다고 뭐 많이 한 8년 동안 야인 생활 하시더니 많이 바뀌신 모양이라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당일날 보여준 모습은 최근에 이 과장들이 고생하는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만둘 생각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비상계엄을 무위로 만들 건지 그 법무 참모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논의의 방향을 가져간 게 아니라 당신 그만두려면 그만둬.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야. 이거는 지속 아닙니까? 계엄의 지속.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와 갖고 이렇게 방해할 거면 당장 나가. 이런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너 방해할 거면 나가. 방해할 거면 나가. 너 계엄 싫으면 나가. 예. 예. 바로 저는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사직서 쓰는 동안도 저는 사실 바깥에 쓰면서도 예.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예. 좀 후회하는 듯한 혹은 좀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문 열고 다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했던 말이 네. 했던 말 중에 이제 요지만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그렇지 계엄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를 내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쫓아 나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차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얼굴이 뻘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저 감찰관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감찰관 계속했어도 한 8개월 요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모습으로 그만둬야 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지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날처럼 떠날 줄은 몰라가지고 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다시 사무실에 어떻게 무슨 뭐 법무부에서 하는 뭐 위원회 같은 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가면서 제 사무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울컥하시기도 하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중한 이 재판 네, 네, 과정에서 이 특검이 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잘 유지를 해서 예, 유죄를 그렇습니다. 반드시 입증받기 위해서 특검이 이대봉만큼은 좀 잘 수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제일 박성재 장관 쪽이 하고 있는 것은 범의 부인입니다. 결국 고의를 범의, 부인, 범의. 그다음에 이게 계엄의 위법성. 한번 영장기각사유에서도 예. 얘기했는데 그런 범의. 그러니까 사실 뭐 범죄자들이나 범죄자. 네. 맞죠, 범죄자. 그래도 어쨌든 그 피고인들이나 재판을 받는 그 입장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네. 언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본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뭐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네. 절도의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가담하려는 범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박성재 장관의 그 당시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라던가 말, 지시, 그 다음에 이 부하들 사실 직접적인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박성재 장관 변호인 측에서 뭐 그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뭐 저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전체의 그 숲을 이루어가지고 박성재 장관의 범위를 추단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네. 그런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그 우인성 부장 판결처럼 네. 하나하나를 쪼개가지고 네. 뭐 이거는 뭐 직접적인 범위와 무관하잖아. 네. 이거는 직접적인 범위와 네. 무관하잖아. 이런 식으로 무죄 판단을 이 재판부 그러니까 형사 네. 33부는 그렇지 이진관 부장은 네. 안 그렇겠지만 네. 나중에 항소심에서라도 그런 점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치밀하게 신문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증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예. 법무부에서 일도 하시고 또 검사로 재직하셨기 예.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박성재 장관도 만나시게 될 텐데 뭐 이런저런 걸 뭐 그 이진관 부장이 많이 물어보겠지만 증인의 입장에서 내가 법정에서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걸 역사의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싶다. 역사의 기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조서 말미에 제가 써놨습니다. 네. 그거 꼭 좀 한번 몇 번 더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서운했던 얘기라든가 뭐 저 부하로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라고 그 진지하게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사실 이 법무부의 임무라든가 혹은 뭐 법조인의 자리 그 다음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한 행동 어쨌든 각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본인 뭐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자 그 선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고 선택이 만약의 경우에 그 본인에게 피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그날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 감수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사태 때 보면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도 사실 그 계엄 이후에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도 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연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네. 당당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이 많아진 것 같고 저는 뭐 가가지고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1호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되기도 한데 예. 뭐 있었던 일 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그 선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 사실 왜 이렇게 김건희 앞에서만 우리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떠도는 소문이긴 한데 그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를 실제 김건희가 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사실 그런 말이 다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들이나 뭐 김한방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네. 이게 정말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조직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국가까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검찰 조직 뭐 제가 그래도 20몇 년 동안 일해왔던 조직인데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네. 예.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좀 주류에서는 그렇게 추종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요. 네. 사실은 이 윤석열 씨와 뭐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그 주변에 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이번에 검찰을 떠난 그런 뭐 좀 안타까운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수수사라는 게 그리고 직접 수사라는 게 정말 폐해가 많은 건데 네. 그 폐해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게 그 윤석열과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직접 수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네. 그 좀 드러나게 된 것이 안타깝게도 지난 그 2016년, 17년 그 무렵부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의로운 게 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다 전부 이 위치에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재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잘하고 오십시오. 아유, 제가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뭐 한 1년 가까이 뭐 모시던 분 앞에서 증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 고민이 많았는데 뭐 제 심정이야 거기다 분명히 적어놨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의는 갖추되 할 말은 다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판 보도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